정말이지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이어 재판부도 한통속이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무모한 정부를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저 판결대로라면 아마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은 아마도 모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겠는데? 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가 기발을 호의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네, 항소장은 바로 항소장은 바로 제출하시는 건가요? 선배 그만해요. 그만. 오늘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사인의 뉴스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항소하겠다라고 바로 밝혔는데 좀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임미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희 의원들이 다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했냐면 당연히 무죄다 이렇게 예측했죠. 일단 기소할 때부터 이게 기소할 만한 사안이냐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또 당내에서 법조계에서 몸을 담았던 분들 모든 분들의 분석 자료에 비추어 봐도 이것은 당연히 무죄다. 그런데 혹여 정권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사법부가 약간 부담스럽다면 한 8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었는데요. 아까 결과를 보고서 이게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황당한 판결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모든 분들의 지금 분노 게이지가 여기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은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이 구형을 2년을 했을 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나요? 네,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한 사법 살인이죠. 구형이 너무 높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매우 심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를 이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까지 내리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판결로 국민들 분노가 더 높아져서 내일 아마 집회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정치검찰에 의한 이 사법살인은 예상이 되어 있었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가혹한 수사와 기소 재판,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이렇게 해서 이 진영을 무너뜨리려는 이 정치 검찰들의 플랜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것인데 이럴수록 모두 그냥 하나의 대오로 이 정치 검찰 권력 이 정권과 맞서야 된다. 그래서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학력, 재산 가치, 객관적인 정보를
이제 허위 사실로 네. 공표했을 경우가 있고 이 이재명 대표 그 사건처럼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이제 법 조항에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두 번째 거 행위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기소도 잘 하지 않고요. 기소를 한다고 해도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네, 당선 유지 판결이 80%, 무죄 판결이 한 13% 정도가 나오는데 행위에 대해서 이게 제가 2022년 이제 국정감사 때 이 사안을 좀 들여다봤었는데요. 아무리 사정당국이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시비와 쟁점화를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조항인 거죠. 반대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내 아내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이제 오히려 손해만 보고 손 털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검찰의 보고서를 보면 23억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자의 이 말을 자기는 와이프한테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러면 유죄로 볼 거냐 아니면 무죄로 볼 거냐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사실 당시 대선 때 이게 논란이 됐지만 선관위가 고발해서 기소한 게 아니거든요. 검찰이 이제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애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고발하지 않았던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법 개정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게 김문기 건에 대해서는 뭐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결국 백현도 그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협박을 받아서 했다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당시에 국토부가 용도 변경에 소극적인 이재명 그 시장을 향해서 직무유기로 걸겠다, 문제 삼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이미 재판 그 혐의 사실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협박이라는 거는 그죠. 내가 느끼는 사람의 향해서 이게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직무유기로 걸겠다는 국토부의 얘기가 있었다면 이거는 분명히 당사자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허위사실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2심에 가서 엄밀하게 좀 따져본다면 이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기소와 관련해서는 박은정 의원님도 좀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던데요. 특히 대선 관련해서 용인 의원님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잣대라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 선거법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의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들 고발된 사건들은 검찰이 하나도 기소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무혐의하고 불기소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비슷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기소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된 오늘 이제 판결 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뭐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것도 그렇고, 검찰이 뭐 과도하게 제대로 수사 자체를 안 했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막 그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기소를 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 당시에 용혜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10원 한 장 손에 피해 준 적이 없다. 장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손실만 봤다. 그리고 그 공범들하고는 연락하지 않아 손절했다. 이런 내용들은 그 후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이 거짓이 아닌가 이런 의혹 제기 보도가 많이 났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형사소추가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뭐 대통령 자리 내려오면은 저는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제가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장관한테도 묻고 했는데 그 장관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예 답을 제대로 못했나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김만배 뭐 알았다 몰랐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불기소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장관이 그거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모른 척 한 거 하고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몰랐는지. 예. 어쨌든
어쨌든 사건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재판에서도 지금 이제 임미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리적으로도 이거는 그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감장에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은 국회 그 증감법상의 그 증인 보호 에 그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 법리적으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심리가 제대로 돼야 될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서 그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뒤집히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은 국회 증감법상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굉장히 과도한 형이 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로 재판부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들의 무서움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게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그럼 왜 이 재판의 판결이 정치 판결일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안진걸TV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법과 상식, 정의가 통째로 정말 죽은 날이다 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 판결문을 판결 원문을 아직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고 다만 그 재판부의 설명 자료 형식으로 지금 뭐 한 11페이지 분량의 요약된 자료가 나왔는데 이 판결은 크게 지금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부분은 무죄 판결이 무죄가 되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예, 당연히 뭐 인식이 기억이 정도 그거니까 당연히 그 무죄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제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김문기와 그 부분이 공소사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쳤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백현동 그 용도 변경 그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이나 협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 부분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공소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로 크게.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무죄를 받았고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근데 나머지 두 개에 관해서는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것도 사실 기억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이 2015년 1월 12일경이에요. 2015년 1월. 15년 1월경. 그리고 그 채널A라는 그 이재명의 프로포즈 청년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문기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건 2021년 12월 29일. 그니까 뭐 한 7년, 약 7년 전, 가까이. 네, 7년 가까이. 뭐 한 6년,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골프를 안 쳤다고 말을 한 거죠. 자, 우리 소장님 골프 치시나요? 저 옛날에 쳤죠. 자, 옛날에 증권사 다닐 때. 자, 옛날에 7년 전에 쳤어요? 7년 전에 쳤죠. 자, 7년 전 특정한 날짜에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 기억나나요? 전혀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저는 전혀. 아예. 저는 한 달 전에 친 것도 누구랑 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친한 사람과 물론 중요한 사람, 친한 사람과 쳤으면 기억이 날 수 있어도 아니 친한 사람과 쳤어도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저는 그날 무슨 내가 사고를 나고 아니면 아예 뭐 홀인원 했거나 이런지 않고서는 생각 안 나지 않을까요? 소장님 술을 조금 적게 드시면서 아무튼 한 달 전에 친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자리나 특별한 자리가 아니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김문기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계속 주장하셨듯이 하위직 직원이었잖아요. 하위직 직원과 약 7년 전에 골프를 친 사실을 기억한다는 게 오히려 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기억을 못했다는 이유로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다.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건 주관의 영역인데 이 주관의 영역을 객관적 사실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처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도 백현동에서 국토부로부터 어떤 압박이나 협박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우리 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조그마한 성남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뭔가 어떤 그것이 구체적인 뭐
협박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지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선 당연히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압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역시 그건 개인의 주관에 관한 것이거든요. 개인의 의식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가 만약에 압박을 받았다, 압박을 받지 않았다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직접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주변 정황이나 국토부 공무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든가 압박한 바가 없다라는 그런 진술이겠죠. 그런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내가 법정에 나와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압박했다, 협박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감사받고 징계받고 거기에 가서 책임지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급에서도 누락되고 어떤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 판결문에 보면은 피고인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 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변경한 것이다. 아니 당연히 이재명이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니까.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그 행위 자체를 결재권자인 이재명이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국토부에서 어떠한 강력한 뭐 지시나 어떠한 그런 권고가 있었느냐 그것을 압박으로 느꼈느냐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인 것이죠.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서 처벌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팩트로 뉴스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